안녕하십니까. 행정사실문법 구하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 총칙,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 가태료사건.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사례풀이를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행정심판법에 어떤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날도 많이 덥죠. 더운데 그래도 우리가 10월달에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초를 잡고 우리가 그때를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뒤는 뭐 무섭지 않죠. 우리가 뭐 고생하시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170페이지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 여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부정지가 뭐예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원칙이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되죠. 자,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참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집행부정지와 관련돼서는 요거 우리가 이제 테마 7로 우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소형으로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집행부정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배우느냐,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등기법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도 하나의 뭐예요? 대표적인 비송사건 절차가 되는 거죠. 비송사건 절차가 됨으로써 비송사건의 어떤 절차, 사건의 의미가 있죠. 자, 이의신청은 한마디로 뭡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의신청은 한마디로 사퇴질을 지칭하고 있어요. 사퇴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의신청 제기하는 거죠. 뭐의 불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인이 하느냐? 바로 직접 이해관계인이 우리가 왜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당부당이라는 거예요. 당부당.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의신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객체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제기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기기간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분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처분시 기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신청의 효력이 있어요. 효력은 대표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 그럼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그럼 나름대로 집행부정지 왜 집행이 정지되느냐? 이 신청을 했다 해서 효과가 뭐예요? 정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가 대표적인 과거에 이런 사례를 단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차를 쭉 가다가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식당에다 주차를 하고 자, 정차를 해서 식당에서 순댓국을 한 그릇 시켰어요. 그래서 끼고 기다리는 순간 뭐예요? 저기 주차요원이 와서 딱지를 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봐야 돼? 안 나가봐야? 나가봐야 되겠죠.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딱지를 끊는 순간 이거는 끝났어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태료에 대해서 가태료 뭐예요? 얼마짜리가 있겠죠. 그러면 좀 싼 거 끊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봐달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집행 한 번 끊어버리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만 원짜리 끊어달라고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10만 원짜리를 끊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10만 원을 이제 끊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과태료 이제 부과 통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통지에서 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의 연체만 물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구청 가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이의 신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 효과에도 대표적인 집행부정지라는 하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집행부정지가 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행부정지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해놔야 됩니다. 우리 행정법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효과로서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1차 과목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1차 과목이라는 것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이라는 것은 지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다라는 겁니다. 보고 계속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 근데 우리의 주관식은 2차 과목에 대해서 논술형 문제는 자, 주관식이 되는 거죠. 주관식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딴 방법이 없어요. 쓰고 계속 쓴다는 겁니다. 써봐야 돼요.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세 번 정도는 써서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숙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2차 공부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봐야 된다는 거 범위를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럼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뭔가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되겠죠. 첫 번째 의의를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잡아줬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뭐냐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자, 의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요건을 우리가 잡아오고 그러면 원칙적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두고 거기 A적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집행부정지의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건, 효과를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요건은 무엇이며 요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의 A적 측면으로서 대상은 뭐냐 그런 측면에서 잡아가면 괜찮지 않은 좋은 답안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70페이지 목차 미리 보기에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잡아놨어요. 1번에 집행부정지 원칙, 그 다음에 2번에 A적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원칙의 의의는 뭐냐? 요건은 대표적으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세 번째 대상, 신청 방식, 절차, 그 다음에 효력,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부 목차를 잡아가는 것, 이게 하나의 집행부정지의 약술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뭐냐? 행정심판의 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 행정의 실효성과 능력성 확보를 위해서 입법정책상의 이유로 자,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주고요. A적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말미암아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효과의 행정행위 효력과 집행이나 절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A적 측면이 우리가 있죠. 집행정지의 A적 측면. 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소극적 요건이라는 게 있고 적극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자, 적극적 요건이 되네요. 자,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돼. 이걸 좀 암기를 해둬야 돼요.
행정심판은 심판 청구의 계속이 돼야 되고요. 두 개째 이제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뭡니까? 긴급한 필요가 존재해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요건,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정부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이게 대표적인 적극적 요건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 제한은 이제 소극적 제한이 있겠죠. 그럼 소극적 제한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공공법리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항상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 자, 물권법의 무기는 뭐냐?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쌍칼을 찾게 돼. 그 쌍칼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우물이 되는 거죠. 우물.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할수록 있지만 우리 행정법의 대표적인 뭡니까? 소극적 제한은 항상 뭡니까? 이 깡패예요. 국가는 깡패가 됩니다. 이 공공복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171페이지 소극적 제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판단 여부는 개별적, 국적으로 관계, 공익사익을 비교 행량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A적으로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는 원칙이 집행부정지 원칙이지만 A적으로 뭐다? 집행정지 제도가 A적 처면이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요건.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행정심판 정부에 계속이 돼야 되고 집행정지 처분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뭐다? 손해 예방이 필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소극적 제한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적극적 제한 조건과 소극적 제한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 집행부정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약설 문제로서는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논술형 형태로도 우리 사례 형태로도 뭐다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소송이 있죠. 무효등 확인심판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의무이행심판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심판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고요. 집행정지는 행정행위 전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상정하는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부라는 의미가 부작위라는 거죠. 행위가 없죠.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고 뭐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부작위라는 의미가 있죠. 부작위. 어떤 행위가 없는 게 바로 부작위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 부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자기 부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금 정지 대상이 적용 있는 것은 두 개, 취소심판 등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신청 방식이 나오죠.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과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의 취지와 어딘을 적은 서면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 방식을 우리가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절차적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줄여놓고요. 직권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면 다만 A적으로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직권,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직권으로 심리 의결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변으로 절차적 측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집행정지 효력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행정력이 발생하겠죠. 처분의 효력 정지는 당의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장차를 실행시키는 다는 형성력입니다. 자, 대인적 효력도 발생해요.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비청구인의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에게 미치며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인적 효력과 시간적 효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취소가 또 나와 있죠.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거기에 이제 줄 서놓으세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해서 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집행정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집행정지의 원칙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원칙과 A적 측면으로서 집행정지 요건으로 가서 원칙 1 써야 되겠죠. 1 이런 의미에서 집행정지의 원칙.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A적 측면으로서 뭐의 집행정지의 요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 요건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극적 요건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 요건으로서 행정심판의 청구에 계속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필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해야 된다는 적극적 요건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소극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공공복리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소극적 제한과 소극적 요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우리 약속 문제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두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사례 문제도 한번 우리가 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8번째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임시처분이죠. 자, 이 임시처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임시처분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것도 좀 상당히 우리 행정법에서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자, 임시처분과 관련돼서 왜 임시처분하느냐? 임시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대표적으로 가구제죠. 가구제 의미로서 임시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임시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표적으로 행정쟁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뭐의 의미는 가구제 의미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무슨 처분이 되죠? 임시처분이 됩니다. 자, 임시처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임시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돼? 첫 번째 약속 문제로 나온다면 바로 의의가 이제 되겠죠. 의의를 잡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임시처분에 대해서 뭘 잡아야 돼? 요건을 우리가 봐봐야 되겠죠.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놓고 임시처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될 건가? 신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신청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시처분에 대해서는 어떠냐? 바로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의 경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라는 네 번째 원미도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다섯 번째 임시처분의 취소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취소가 언제, 임시처분은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뭐예요? 송달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임시처분이란 무엇이라 하며 임시처분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며 임시처분은 어떠한 신청 방식이 해야 되며 그 다음 네 번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취소와 송달이란 이런 포인트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임시처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며 임시처분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건의 의미를 간단히 서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 신청 방식을 우리가 살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나 취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송달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목차를 잡아 나가야 돼.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임시처분에 대해서 논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자, 논지 일단 뭐 해야 돼? 문제의 제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제기를 우리가 잡아놓고 문제의 제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사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임시처분 사례의 문제로서 거기에 대해서 임시처분을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임시처분을 잡아간다면 요 측면에서 이제 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에 대해서 요건 임시처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사안의 해결 이렇게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임시처분에 대해서 논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서술해가는 방식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술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172페이지 자 문제집을 한번 보죠. 자, 1번의 요건이라 나와요. 이혼에는 처분, 부자가 이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지를 정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측면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임시처분에 대해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겠죠. 임시처분은 공공법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종전에 봤던 집행정지 신청과 동일한 방식의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이혼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자는 직권으로서 이혼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혼자는 지체 없이 이혼의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이혼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이혼자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의 경우 한번 의미상으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입니다. 이혼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혼에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해서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보를 넣어야 된다. 송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임시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정제 원칙 약속하고요. 준비를 좀 해줘야 되고 대표적으로 임시처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약속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7번과 관련돼서 집행부정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임시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173페이지 9번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와요. 자, 행정심판의 재결.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 문제로 출제된다면 이미 또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돼서 종류 사정 재결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및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라. 간략히 개념을 약속하라. 자, 행정심판의 재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결의 종류 그런다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각하 문장 박대죠. 각하.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각하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하 재결. 각하 재결이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 기각 재결이 있죠. 기각 재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사정 재결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쁘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인용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사정 재결, 인용 재결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뭐예요? 재결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사정 재결에 대해서 이 사정 재결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형식적 요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장 박대가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각하라는 의미도 한번 의미를 잡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뭘 하나 잡았어요? 기각이라는 결정을 잡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용 재결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어떤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오늘 뚝뚝뚝 두드린다. 자, 오늘 아무 답변도 없어요. 그래서 각하 그게 바로 각하 재결이 됩니다. 문장 박대가 되죠. 자, 똑똑똑 두드렸더니 뭡니까? 문은 열어줘요. 네가 아니야, 나가. 이게 기각 재결이죠. 참 인용 재결은 뭡니까? 참 이쁘다. 내가 잘 이뻐해 줄게. 이게 바로 인용이라고 그랬죠. 개정으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정,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사정 재결.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사정 재결, 인용 재결에 대해서 종류를 숙지하고 각각의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결이란 무엇이냐? 약속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재결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잡아가야 돼? 1. 재결의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재결이란 무엇이라며? 그래서 재결의 의의 이렇게 이제 잡아가고요. 두 번째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재결의 절차의 형식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절차의 형식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죠. 절차의 형식. 자, 절차의 형식은 이제 방식이 있고 범위가 있고 기간이 있고 재결의 성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차의 형식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서술을 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결의 내용, 재결의 종류 및 자, 내용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재결의 종류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각하 재결이라는 게 있고 각하 재결을 우리가 약속을 해주고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써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각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각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주고 그럼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사정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써주고 네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인용 재결에 대해서 간단히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그럼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사정 재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나올 수 있어요. 자, 사정 재결의 의미 및 자, 사정 재결에 대해서 사정 재결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해도 한번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정 재결은 또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의 논술 형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초점을 맞출 거는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에다 초점을 맞춰 두십시오. 자, 그러면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얼결한 결과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게 바로 재결이겠죠. 재결입니다. 재결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죠. 확인으로서 준사법적 기소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밑줄을 하나 딱 끊어요. 174페이지 절차의 방식은 뭐냐? 재결입니다.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밑줄을 딱 끊어놓고 재결서의 정된 이유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되고 범위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웠죠.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 뭡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묻지 않는 것은 뭐다 심리해 주지 않는 게 불고불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결 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 1번 60일. 대표적으로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우리 모든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60일, 30일과 관련돼서. 심리 의결은 대표적으로 60일. 부득이한 경우에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30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 알려주면 이제 통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7일로 연결되는 기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기간과 관련돼서 숙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국가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좀 기간이 길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는 지체 없이 대표적으로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일에 대해서 재결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서 30일 연장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서 나가야 되겠죠. 알려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게 통지죠. 대표적인 여기에 7일이라는 걸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위원장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재개의 송달이 있네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해야 되며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도 알려야 된다. 재결은 청문회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로 2번 위원회는 재결서 정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송달해야 되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파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 정보를 지체 없이 피청문회에 걸쳐 처분의 상대방이 송달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 및 영역에서 각하재결입니다. 각하죠. 거부죠. 심판 정거의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적합한 심판 정거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심리를 재거절하는 재결. 그래서 이제 재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속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적으로 문전박대가 되겠죠. 살펴주지 않게 기각재결과 관련돼서 기각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그러나 기각재결이 있는 후에도 원처분청은 당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정재결이죠. 이 사정재결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사정재결에 대해서. 사정재결. 175페이지. 그러면 사정재결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나왔다 그런다면 대표적으로 만만한 게 이제 의의가 되겠죠. 의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정재결의 요건들.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 범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정 범위.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요건을 우리가 살펴가지만 그럼 선생님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목적과 인정 범위를 이쪽에다 쑤셔 놓으면 되겠죠. 의 부분에다 좀 약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적과 인정 범위를 여기에다 약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3번을 잡아서 요건으로 이제 다시 요 목적을 3번으로 잡아줘도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중복되지 않습니까? 라면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쌓아줘서 이 요건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의에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 서술을 해 가도록 하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첫 번째 목적과 인정 범위에 대해서 이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건 그래서 요까지 네 건은 요까지 네 건은 요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사정 제결의 문제점은 뭔가? 문제는 뭔가? 문제는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서 사정 제결의 구제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구제 방법 이렇게 이제 설미를 써가든지 그거는 본인의 뭐예요? 어차피 우리 주관식은 뭡니까? 본인이 독창적 답안을 목차를 잡아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것 1, 2, 3, 4에 대해서 그러면 175페이지 가로 4번 요건을 보죠. 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야 된다. 첫 번째 요건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함이 현재의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야 되며 자, 세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네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제결을 함에 있어 그 제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야 된다. 두 번째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함이 현재의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야 되며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제결을 함에 있어 제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된다. 네 가지 측면에서 요건을 우리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정 제결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사정 제결이란 심판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제결을 받아 대표적인 사정 제결이 되겠고요.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사정 제결이 되겠죠. 자,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 자, 취소 심판, 취소할 게 있으면 인정이 되겠죠. 무효 등 확인 심판, 아니 무효 등 확인 심판을 하는데 무효를 확인해 주는데 무슨 사정 제결이 발생하겠어요? 인정 안 되고요.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 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 인정, 무효 등 확인 심판 인정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점으로서 법치주의 행위한을 초래할 수 있어요.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미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가 두 번째 법치주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미흡하다라는 것 문제점을 제기해놓고 청구인의 구제 방법은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 제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정 제결의 구제 방법은 청구 취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재시설의 설치, 기타 적당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정 제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요 사정 제결에 대해서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사정 제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행정심판의 제결의 종류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각하 제결, 기각 제결, 사정 제결, 인용 제결이 있어요. 인용 제결은 175페이지 하단에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용 제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쁘다 살펴주게 이게 대표적인 바로 인용 제결이 되겠죠.
자,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 변경 재결, 대표적으로 확인 재결, 이행 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용 재결과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집행부정지, 그 다음에 임시처분,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재결. 그러면 여기 집행부정지도 철두철미하게 정리 한번 해두시고 임시처분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정리해서 대표적으로 각하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펴줄 거 대표적으로 무슨 재결이 있다? 사정재결에 대해서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176페이지 10번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오늘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 하죠.